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계속되면서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가족 간 편법적인 증여 문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정부가 엄정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서 보도자료들을 내고 있는데요. 아주 보면 서슬이 펄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적발되고 있는지 저희가 오늘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서 소개되는 사례들은요, 실제로 정부가 적발해서 보도자료까지 낸 실제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하는 목적은요, 이 정도면 안 걸리겠지 하고 생각하시고 편법 증여를 하셨다가 딱 걸리게 된다. 최근에 이 과세 당국의 자금 거래에 대한 추적 기술이 놀랍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걸릴 수밖에 없다.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이런 메시지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자, 석구 살지마 시작합니다. 자, 우선 전형적인 유형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부모가 집을 사는 자녀에게 세입자로 들어가서 전세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이분은 20대 A씨인데요. 4.5억 원을 바로 전세금 형태로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았다가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부동산을 가족끼리 거래하면서요, 실제 가격보다 싸게 파는 거죠. 이분은 17억 상당의 서초구 아파트를 자녀에게 팔았는데요. 이때 5억 정도 낮은 12억 정도의 거래를 했다가 적발이 된 겁니다. 실제 시가인 17억과 12억 원, 그러니까 5억 원은 자녀에 대해서 증여를 한 게 되고요. 편법 증여가 되기 때문에요, 가산세까지 합쳐서 세금을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로부터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 경우에는 지금 17억 상당의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샀는데요. 작년 8월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금 조달 계획서에 신용대출을 1.5억 원을 받고요. 그리고 전세보증금, 전세를 9.5억 원을 끼고 샀고,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5.5억 원을 차용했다라고 그렇게 소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요, 차용증도 없었고요. 실제로 이게 빌렸다고 하지만 증여로 판단이 돼서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입니다. 자,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요, 부모님으로부터 자식이 돈을 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진짜로 빌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거래는 많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차용증이라든지 이런 요건들을 엄격히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빌리는 것이어야 하고요.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이 4가지 방법을 반드시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차용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적정 이자가 지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자가 지급이 돼야 되고요. 원금도 최종적으로 상환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가장 확실한 방법, 이자소득 원천징수까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요, 부모님한테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실제로 빌리는 것이어야 하고요. 여기에는 이자와 원금이 반드시 지급이 돼야 된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증여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증여세를 내야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지금까지 보여드린 유형들은 여러분들이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유형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요,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편법 증여들도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잡히고 있을까요? 이 경우는 보험금을 대신 내줬다가 걸린 경우입니다. 20대 A씨가 18억 원 정도의 아파트를 매수를 했네요. 그런데 자금 출처를 어떻게 됐느냐? 자기가 9억 원 정도 저축성 보험을 해지하면서 그렇게 조달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해봤더니요, 이 보험 계약이 2010년, 지금부터 10년 전이네요. 8억 원을 들었고요. 2012년에 3억 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미성년자였거든요. 이 보험료를 누가 내줬느냐? 결국 부모가 내준 것으로 봐서 결국 편법 증여로 국세청에 통보가 된 겁니다. 실제로요, 이 자녀 이름으로 보험을 대신 내주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상해보험이나 교육보험 같은 것보다는 저축성 보험이 문제가 됩니다. 보험에는요, 피보험자가 있고요, 수익자가 있고요, 계약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요, 수익자와 계약자는 자녀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돈을 납부한 사람 부모가 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이 상속증여세법 34조에 보면 이 보험금의 증여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보험을 대신 들어준 경우도 상속증여로 보겠다는 얘기죠. 어떻게 나오냐면요, 상속증여세법에 보면 이 보험을 통한 증여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 사고 혹은 만기 보험금 지급일을 증여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 결국 그 보험을 타는 만기일을 증여일로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보험금을 탈 때를 증여일로 본다는 건데요. 따라서 오래전에 10년, 20년 전에 자식이 어렸을 때 보험을 들어줬다 그래서 한참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결국 보험을 탈 때, 작년에 탔으면 작년을 증여일로 봐가지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이 경우에도 이 편법 증여를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내용들은요, 주로 집을 살 때, 집을 사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에 자금 원천을 적었다가 그게 편법 증여로 추정이 되는 경우인데요. 자, 집만 사지 않으면 이제 이런 편법 증여는 안 걸릴까요?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경우를 보면 이 자녀 B 씨가 꼬마 빌딩을 취득했다가 적발이 된 경우인데요. 요 경우에는 조금 복잡합니다. 아들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사업 자금을 빌리는데 바로 어머니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출을 받은 돈은 아들이 사업 자금을 썼고요. 그리고 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꼬마 빌딩을 취득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 과정을 쫙 추적을 해보니까 처음에 어머니 부동산을 담보로 빌렸던 돈이 상환이 되는데 어떻게 상환이 되느냐? 바로 어머니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돈으로 은행 빚을 갚게 된 겁니다. 결국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은 게 되겠죠. 어머니로부터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받았고 그리고 그 빚도 어머니 부동산을 팔면서 대신 갚게 된 그런 경우로 바로 적발이 된 겁니다. 좀 전의 경우에는 그래도 꼬마 빌딩이라도 취득을 했죠. 이분의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법 증여로 걸렸네요. 이분은 신고 소득이 미미한 자녀가 전세를 산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고가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 고가 전세에 대한 전세금을 추적을 해보니까 결국 부친으로부터 빌린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용증도 없었고 이자도 내지 않았고 또 갚을 이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증여세가 추징된 사례입니다. 결국 이런 사례들을 보면요. 아까 처음 나왔듯이 집을 사는 과정에서는 정말 깐깐하게 자금 출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집을 사지 않고 이렇게 고액 전세를 사는 경우에도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편법 증여를 쫙 추적을 해서 적발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돈 거래는 더욱더 조심해야 되지만요. 부모와 자식 간의 거래가 아니면 괜찮을까요? 이건 언니와 동생의 거래가 딱 걸린 겁니다. 조금 복잡한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동생이 집을 샀습니다. 아파트를 사서 아파트를 팔았는데요. 요거를 당국에서 쫙 추적을 해보니까요. 실제로 동생이 4억 정도 아파트를 샀는데 구입 자금의 90%가 언니가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를 5.8억 원에 팔았는데요. 실제로 판 돈이 5.5억 원이 언니에게 이체된 겁니다. 이건 뭐죠? 명의신탁입니다. 지금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서 자기가 돈을 냈으면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니가 돈을 내고도 동생 이름으로 등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통보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건은. 이 언니를 추적을 해보니까 이 문제의 아파트 말고 성남 분당 소재의 10억 원짜리 또 다른 주택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을 사는 과정을 추적해보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주장을 하나 이것도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그래서 편법 증여가 적발이 돼서 이 점도 문제가 됐고요.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 언니는 왜 자기가 돈을 내서 사는 집을 동생 이름으로 등기를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또 다른 집을 동생 이름으로 등기를 한 거죠. 결국 이 언니는 세 가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양도세를 탈루한 것, 그리고 증여세를 탈루한 것,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바로 명의신탁으로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것. 이 세 가지가 적발이 돼서 아주 곤욕을 치른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부모, 자식 간, 그리고 형제 간 편법 증여를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나중에 증여세만 내고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를 신고하지 않았다 걸리게 되면요. 이 무신고 가산세라 그래서 20% 가산세를 내야 되고요. 아주 부정한 방법을 썼을 경우에 40% 가산세를 내야 됩니다. 즉 내야 될 증여세 외에도요. 40%까지 가산해서 세금을 내야 되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바로 처음에 증여세를 내야 되는 시점부터 하루에 0.025% 이게 1년으로 따지면요. 이율이 9%가 넘습니다. 결국 이게 뭐 작년에 증여라 그러면 1년치만 내면 되지만요. 뭐 5년 적게 걸렸다 그러면 5년치에 가산세를 계속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낭패죠. 네, 오늘 속고살지마에서는 이 가족 간 거래, 이 가족 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법 증여 문제를 실제 적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